조갑제TV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5년 2월 21일 오후 6시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비롯된 의료대란 사태에서 아주 깊이 있는 분석과 비판 그리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셨던 분이시죠. 일본 관서 외국어대학의 장부승 교수의 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 제목이 왜 의사들은 우군이 없나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나라 지식인들 그리고 언론, 정치인들까지 왜 의사 집단을 곱지 않은 눈길로 바라볼까? 왜 그들은 의사 카르텔을 운운하면서 의사 늘리면 좋은 것 아니야? 이런 무식한 얘기를 되풀이할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글의 핵심은 그들이 우리나라 의료 수급 체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진짜 본질은 이거다. 이게 문제다라고 아주 쉽게 잘 설명하는 글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글이 길어서 앞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승 교수는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외교관 출신의 교수십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의료수급추계위원회에서도 발표자로 나오셔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죠. 자, 조금 넘어가서 자, 언론계나 학계 내부에서도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는데 지금 주요 언론사에서 제 또래, 그러니까 50대인 분들이 대개 부장이거나 부국장 정도 합니다. 그리고 주요 언론사일수록 서울대, 연고대 등 명문대 출신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던 30여 년 전만 해도 요즘과 같은 의대 열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서 지금 경제적 위치를 비교해 보니 이건 정말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지방대 의대 나온 우리 매제는 지금 안과의사 하면서 매년 5억이 넘게 벌고 페라리 몰고 다니고 누이 동생은 명품백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나는 서울대 나와서 명색이 유명 언론사 간부인데 맨날 소주나 빨고 있네. 공부한 걸로 따지면 30년 전에 내 성적이 매제보다 더 좋았는데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하소연한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어. 의사들이 진입장벽을 세워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의사를 못 늘리게 하면서 독점 이익을 챙겨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대개 언론사 간부급에 있는 분들은 애들이 대학 갈 나이입니다. 자, 그러면 평소에는 입시에 관심 없다가도 자기 아이들 진학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애들 입시 사정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들여다보면 다들 아연 실색,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지방에 있는 이 모모, 의대 커트라인이 서울대 모모과보다도 높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전국의 모든 의대 입학 정원을 다 채우고 나서야 그 다음에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학과들의 커트라인이 시작되는 걸 보고 놀라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내가 대학 갈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요즘 이렇게 애들이 의대로 몰리나? 의사들이 지나치게 높은 안정성과 초과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분명해. 의사를 더 많이 공급해서 의사들도 경쟁을 시켜야 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교수 사회는 안 그럴까요? 얼마 전 모 경제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압도적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찬성했다고 하죠. 이들 역시 대형 언론사 간부들과 같은 경험과 사고의 회로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라떼는 안 그랬는데 왜 요즘 의사들 소득이 이리 높고 왜 이리 의대 광풍이 부는가? 이건 분명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일 거야. 의사들이 진입장벽을 세워놨기 때문일 거야. 그러니 좀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해. 그러니까 의사를 늘려야지. 자, 이런 사고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의 흐름은 일견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폭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은 대한민국 의료 수급 체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의료 수급 체계의 본질은 뭐냐? 자, 보시죠. 한국의 의료 시장은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급여 부분에서 의료 수급은 자유 경쟁 체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급자가 가격 결정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료 수가라는 이름 하에 정부가 결정하죠. 우리가 소위 필수 의료라고 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 급여 부분에서 공급이 됩니다. 자, 반면 비급여 부분에서는 자유 경쟁 체제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 의료비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비급여 부분의 의료 서비스는 사실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소비자가 받고 싶으면 돈 내고 받고 싫으면 말고죠. 자, 보통 급여는 정말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의 치료, 모든 의료 서비스는 다 급여의 혜택을 받죠. 그러나 비급여, 예를 들어서 성형, 피부와 같은 굳이 안 받아도 되는 이런 의료 서비스는 다 비급여로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서 의사들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가격 차별화, 서비스 차별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다양한 가격과 서비스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의사와 소비자 간에는 어마어마한 전문성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자,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는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다 풀어왔습니다. 지역적 제한, 병원 규모에 따른 제한, 즉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구분. 과거에는 아무 때나 바로 상급 종합병원에 갈 수 없었죠. 1차 병원에 먼저 간 다음에 소견서를 지참해서 2차, 3차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이런 제한을 다 그동안 다 없애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권역 제한 없애고 병원 규모에 따른 이용 제한 다 없애버리고 또 의사의 전문성에 따른 제한, 특진비와 같은 이런 제한 등 의료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이 지난 수십 년간 다 사라졌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 여러분에게 풍부한 의료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공약에서 비롯된 것이죠. 즉 우리나라가 비급여 시장 이렇게 이중 구조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식으로 이렇게 무제한으로 의료 서비스를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 모든 규제들을 다 풀어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의료 시스템이 왜곡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죠. 게다가 건강보험에 기생하는 실손보험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거의 4천만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보험회사에서 내준다고 광고를 하니 가입을 안 하면 바보죠. 그리고 일단 가입을 했으면 최대한 써야죠. 어차피 그렇게 쓰는 의료비 70%는 정부가 대주는 건데 안 쓰면 바보죠. 이렇게 해서 지난 30여 년간 의료 수요는 폭증했습니다. 의료 소비가 늘어나니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지출해주는 돈도 늘어났는데 이게 액수가 워낙 크다 보니 의료 수가는 도저히 제대로 올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원가 이하의 의료 수가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아니 비급여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정작 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이 의료 서비스, 의료 수가는 더 올려주고도 싶어도 여기서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이걸 못 올려준다. 그래서 왜곡되는 겁니다. 자, 대신에 정부는 비급여 부분은 풀어줬습니다. 급여 부분에서 좀 손해본 거 비급여 부분에서 보전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습니다. 의료비 팽창과 함께 비급여 시장도 커지면서 비급여 부분에서 공용병원, 재벌 의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병원의 기업화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장을 여러 명 두는 식으로 해서 연간 수십억씩 버는 의사 기업가들이 나오고 지방의 준재벌급 대형 병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연봉 4억 원씩 받는 의사들도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다 무슨 로봇 수술이니 초음파니 레이저니 통증 치료니
통통이 수술이니 예쁜이 수술이니 무슨 주사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런 치료나 시술들은 사실 안 받는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막상 의사가 내 몸 상태를 설명해 주면서 혹시 나중에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1%는 됩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런 시술, 저런 수술 받아보시죠. 1,200만 원인데 실손 있으면 자부담 200만 원에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흔들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 이런 사정을 저도 다 아는데 대한민국 언론이나 대학 교수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사를 카르텔이라 생각하고 의사들이 초과 수익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의사들이 만들었나요? 아니죠. 비급여 부분을 이렇게 풀어준 것은 급여 부분에서의 원가 이하 보상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정치인들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자, 의료 구조가 결국 이렇게 왜곡된 거는 의사 탓이 아니라 결국 제도를 운영하는 이 정부, 정치권, 인기 영합 정책에만 열 올리는 정치인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니 급여 부분에서 의사로 일하면 돈도 많이 못 벌고 경무에 시달리고 맨날 의료사고와 소송의 공포, 환자들의 폭력에 시달려야 하는데 비급여 부문으로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워라밸이어서 좋고 의료사고, 소송도 별로 없고 주먹 휘두르는 환자도 없다면 아니 당신 같으면 어디로 가고 싶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정부가 직접 공무원으로 의사들을 대량 고용하든가 아니면 급여 부분에 의료 수가를 올려줘야죠. 그런데 보세요. 정부는 지금 둘 다 안 하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든다 이거죠. 그러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의사를 아무리 욕해봐야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겁니다. 당신 같으면 당신 아들, 딸이 의사인데 돈도 별로 못 벌고 잘못하면 소송으로 패가망신하고 아니면 환자한테 칼질 당할 것 같은데 필수 의료 의사 하라고 하겠습니까? 애국심, 봉사정신 그렇게 안 해도 적당히 돈 잘 벌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 지금 의사를 늘려서 이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낙수 이론 말고는 없는 겁니다. 무한정 늘리다 보면 누군가는 필수 의료 하겠지. 이런 게 낙수 이론이죠. 자, 지금 정부 계획대로 앞으로 5년간 의대 입학 인원수를 10,000명 늘려봤자 지금 현재 이미 의사가 12만, 14만이나 되는데 지금 의사 숫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대 들어가는 학생들이 전문의 되려면 10에서 15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비급여 부문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속 발전하겠죠. 비급여 부문이라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의료 소비자가 솔깃해 할 만한 서비스, 기술, 기계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새로운 서비스, 기술, 기계가 나올지 어떻게 예측하나요? 누구는 그럽디다. 비급여 서비스를 쓸 경우에는 아예 건보 재정에서는 한 푼도 못 쓰게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 건보 재정 조금 절약되는 효과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의사들이 급여에서 비급여 부문으로 탈출하는 것을 무슨 수로 막느냐 이거죠. 그리고 일부 진료 과목은 그 기술의 본질상 비급여 서비스 창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탈과 필수 의료 분야가 비급여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분야죠. 자, 소아과를 생각해 보세요. 비급여로 뭘 만듭니까? 요즘 전국에 산후조리원 많죠. 전 세계에 산후조리원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다 산과 진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니까 의사들이 비급여를 발굴한 것입니다. 자, 의사 기껏 10,000명 늘리는 것으로는 이렇게 비급여 부분의 발전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 뭐 한 10만 명, 100만 명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 자, 미친 얘기죠. 다 돈이 들어가는 얘기니까. 자, 좀 더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알기 때문에 옆나라 일본은 시스템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1980년대 이후 지난 40여 년간 일본의 의대 정원은 점진적인 등락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의사 숫자 자체의 증가율은 40여 년간 아주 완만하게 일정한 증가폭을 유지해 왔습니다. 의료 제공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가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본에서 이 의료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정치인 그리고 의료 소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자, 지역구와 지지자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 정당인들은 언제나 더를 외칩니다. 의료 소비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의사와 좋은 병원이 얼마나 필요하죠? 라는 질문에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다. 왜?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다다익선. 자, 맛있는 한우고기 얼마나 먹고 싶어요? 쾌적한 주택 공급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좋은 학교와 유능한 교사는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느 지역이든 가서 질문을 해보세요. 무슨 답이 나오나.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이게 가능합니까?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자, 좋은 서비스와 상품의 공급에는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더욱이 돈만 들인다고 좋은 서비스와 상품이 공급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좋은 공급 체제를 만들려면 좋은 설계, 시행자, 경영자,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갑자기 늘릴 수 없으며 늘리려면 반드시 비용이 따릅니다. 자, 우리나라 의사 수 늘리면 그만큼 건보재정 내서 돈 계속 나갈 거고 그만큼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죠. 자, 좀 더 넘어가서 자,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의료 서비스 공급 체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일본의 의료수급분과회라는 기구가 탄생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나 지식인 사회에서 의사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화를 내고 밥그릇 어쩌고 하면서 욕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관점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를 자꾸 카르텔, 진입장벽, 공급 부족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한국의 의료 시장에는 이중 구조가 존재하고 급여, 비급여, 지난 30여 년간 정치인들이 부채질한 급격한 수요 팽창으로 급여 시장이 죽어가고 반대로 비급여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는 자꾸만 공급만 늘릴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의료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급여 부분을 살리려면 의사들이 급여 부분으로 돌아올 수 있게 유인책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안 제시 없이 무턱대고 의대 정원부터 무지막지하게 늘리자고 하니 의사들 눈에는 급여와 비급여 이 부분 간의 균형이 앞으로 박살 날 것이라는 예상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급여와 비급여 간의 미묘한 균형 위에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이 왜곡된 구조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해 가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었는데 지난 1년간 이게 다 그냥 박살 난 겁니다. 저는 회복하는데 과거로 회복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데요. 자, 마지막 부분. 이런 얘기를 해봤자 여전히 의료 문제를 카르텔 관점에서만 보는 언론인, 관료, 교수들에게 제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어서 도무지 의료 붕괴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가게 되면 장부승이라는 사람이 말한 이게 맞았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는 언론인도 나오는 날이 오겠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이고 저는 지금 국립대 병원들 빅5마저 지금 수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죠. 건보재정 지금까지
건보재정까지 끌어다가 3조 넘게 돈을 써왔다라고 하는데, 뭐 의료개혁 다른 예산까지 합치면 거의 10조 원이 1년 사이에 돈이 나갔습니다. 이거 못 버팁니다. 그래서 조만간 7, 8월 되면은 거의 건보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대 증원 몇 명으로 하냐, 이걸 취소하냐 마냐, 이거를 고민할 시점도 저는 지났다라고 봅니다. 네, 장부승 교수의 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본질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 글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